자, 기사를 보시면 우리가 뭐 늘 예견했던 그대로죠. CBDC 화폐 출현. 이것은 이미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결제 송금이 가능해지는 단일 화폐 시스템으로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단일 화폐라는 거 상당히 음모론적인 이야기 중 하나였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음모론이 아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만 보더라도 금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남미 그리고 작은 소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현재 점점 디지털 화폐 발행을 주도하고 있고요. 남미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할 만큼 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뭐가 있습니까?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이런 국가들의 CBDC 도입 논의가 모두 메로나 사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항상 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모든 것이 갑자기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뭐 빌놈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지만 말을 하겠습니까? 난 절대 아무것도 몰라. 나는 몰라 하고 모르쇠로 입 다물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메로나 사태는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상당히 깊은 우호적 관계가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패드의 디지털 기축 달러를 만드는데 메로나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첨가물이었고, 중국은 중국몽을 통한 디지털 위안화 개발과 이것을 중국몽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메로나 사태가 그만큼 필수적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얼굴 마담을 했고 그 뒤에 영국과 이스라엘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메로나 쇼를 거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속였다. 거대한 쇼를 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 증거로 메로나의 진원지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서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결론은 아무도 그 진원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책임 미루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무도 내 책임이 아니오. 이렇게 서로 발뺌만 계속하고 있다가 흐지부지 이 쇼가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상 더 깊게 이 메로나 사태를 중국과 미국 어느 한쪽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 영국과 이스라엘도 다 들통나게 될 것이고, 모두 이것은 디지털 화폐를 통한 단일 통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저 네 나라가 벌인 거대한 쇼라는 것이 들통나 버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만 보더라도 과거에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 매우 빈약했죠. 이 단계 구축되지도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굳이 메로나 사태 같은 전염병을 통해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장비의 기술력 부재로 인해 굳이 인위적인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유도할 만한 메로나 사태를 퍼뜨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금융기관들이 AI 탄생을 불러일으킬 만한 눈부신 디지털 기술력과 그에 맞춰 정확한 타이밍에 끌어올랐던 비트코인 열풍, 그리고 그 가상화폐 투기로 인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은 그만큼 견고하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대표적인 지급 결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비자까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금융 시스템이 점점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랄까, 이 메로나 사태는 정확하게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금융권에서 이제 완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왔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시스템이 거의 무르익었을 때쯤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융권들이 원하는 완벽한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유도하기도 했죠. 저는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메로나 사태가 너무나도 정치적 혹은 금융적인 시스템에서 너무나도 인위적으로 이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절대 자연스러운 사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 비자만 보더라도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등하던 이 시기부터 메로나 사태를 통한 비대면 결제가 폭증하던 이 시기에 다양하게 만들어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CBDC 간의 호환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바로 이 시스템의 이름이 UPS 허브 시스템입니다. UPS 허브 시스템은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면서 디지털 통화의 안전한 전송 시스템을 구현하는 이른바 블록체인 간의 범용 어댑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해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과 IBM, 비자 이 3사가 손을 잡고 UPC 허브 시스템에 엄청난 합작 투자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UPC 시스템은 모든 중앙은행의 단일 화폐 시스템으로 집중되어 있고요. 이것이 모두
구축될 수 있었던 아주 고마운 디지털 화폐가 바로 여러분들의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비트코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호루 새끼들이 자기들이 단일화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사람들을 투기 열풍으로 불러일으켰고 비트코인을 열심히 홍보하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블록체인을 CBDC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이용했던 것이죠.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글로벌리스트들은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이 만든 CBDC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국경 간 CBDC 간의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비자를 통해 그 발판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일화폐 시스템이라는 거 어려워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자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 디지털 달러를 한국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송하는 방법, 그 예를 하나로 들 수가 있는데, 전송된 화폐가 자동으로 디지털 원화로 바뀌어서 상대방의 전자지갑에 입금되는 방식, 이것이 바로 현재 개발 중인 비자의 UPC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아프리카 별풍선처럼 이제 아무런 환전 없이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즉시 별풍선을 다이렉트로 쏘아주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내년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세계적으로 유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EU, 미국 이 모든 나라들도 CBDC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가 간의 CBDC 화폐환 시스템 구축이 매우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 EU, 미국 같은 경우도 서로 어차피 CBDC 화폐로 단일화폐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모두 이들은 서로 합작해서 열심히 단일화폐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의 호환 솔루션, 이게 모두 블록체인 기업들이 그동안 주도를 해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서서히 글로벌 금융업체들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주도하면서 단일 화폐 금융 시스템, 구축 금융 시스템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사만 보더라도 디지털 자산이 이제 무시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거대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암호화폐는 가짜금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논리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합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 그 규모가 너무 거대해져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JP모건은 암호화폐는 가짜금이니까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독점하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CBDC 발행이 점점 안정화되고 활성화될수록 비트코인은 반대로 정부와 은행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고, 당연히 은행들은 CBDC 화폐 발행 명분으로 인해 앞으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그동안 익명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탈세, 성매매, 랜섬웨어 같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를 비트코인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자, 이 같은 익명성이라는 취약성을 일부러 방치하면서 저들이 언제든지 이 같은 이유를 구실 삼아 비트코인의 제동을 걸 것이다 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었고, 실제로 저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곁들이자면 CBDC 화폐가 이제 발행이 되면 비트코인이 그동안 가장 크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즉 블록체인 구축의 명분의 의미마저 퇴색되어지게 됩니다. 결국 중앙은행 발권의 CBDC 화폐 출현은 비트코인의 금과 같다라는 지위를 은행권과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하고 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고로 CBDC 화폐 출현은 비트코인의 몰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파생상품, 즉 ETF처럼 새로운 투기성 금융상품으로 비트코인이 변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출현 이후로 상당히 의심하고 이상해야 될 점들을 아주 가벼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토록 비트코인에 미쳐버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 10월이죠. 이때 사토시라는 면상도 모르고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상한 일본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9장짜리 논문을 게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3자가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암호화학적 증명수단에 근거한 지불수단이라는 이상 야리꼬리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토시라는 인물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리 크게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없었고, 월가와 블록체인 기술에 고도로 집착을 했던 IBM만이 매우 큰 관심을 보였던 그러한 논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기술은요, 이미 80년도에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90년도에는 실제로 존재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생성과 구축을 위해 필요했던 해시 함수, 공개키, 전자서명 모두가 1990년대 초반에 개발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이 탄생되기 이전부터 실제로 존재를 했었다라는 이야기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983년 데이비드 차움의 연구 논문에서 디지털 캐시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화폐가 제안된 이후 1991년에 디지털 캐시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1998년도에는 인터넷 거품 시기였죠. 이때 찰스 코엔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었다가 조용히 사라졌던 빈츠라는 디지털 화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아담백이라는 교수가 제안했던 암호화 해시 함수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이른바 해시캐시라는 디지털 화폐 역시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0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01년도에 사라졌던 푸르즈라는 인터넷 화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도입이 되었던 저 암호화 화폐들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뒤 정확히 8년 뒤에 저 암호화 화폐들에 대한 기술력을 그대로 믹싱한 비트코인이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에 디지털 기술 개발 업체들의 해시 함수, 공개키, 전자서명 기반을 그대로 복붙해서 그것을 약간 업그레이드하고 탄생되었던 것이 지금의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였고, 2008년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부터 비트코인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떠돌고 있었으며, 이 당시 비트코인이라고 불렸던 디지털 화폐는 주로 마약, 총기류 같은 음지의 범죄 사이트에서 거래되었던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디지털 화폐였습니다. 때문에 사토시라는 개발자 역시 비트코인의 최초 개발자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어폐가 숨어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과거의 디지털 화폐와 너무나도 흡사한 시스템을 그대로 채택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현재 급격하게 진행 중인 4차 산업계획의 주도 면밀한 흐름을 이용해서 글로벌 단일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한 블록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과거부터 음지에서 존재했던 비트코인을 마치 사토시가 새롭게 개발한 코인이다 라는 거짓 자작극을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비트코인이 이렇게 거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이 같은 사토시 같은 개인이 만든 그 누구의 책임과 신용도도 없는 비트코인 같은 나부랭이 코인을 전 세계 투기 행위를 그저 관망하면서 투자 금지도 아닌 규제만 하고 있다. 이게 솔직히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명백히 카지노보다 일단 위험하고요. 전혀 공신력도 없는 개인이 만든 비트코인을 도대체 뭘 믿고 정부와 금통위는 팔짱만 끼고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 다 빚쟁이로 만들고 말이죠. 이것은 거의 사행성 인터넷 투기입니다. 에? 그리고 당연히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사기의 도박판을 근절해야 되겠지만, 이 근본 없는 디지털 화폐 시장을 처음에 규제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비트코인은 거대한 세력이 조작한 화이트 범죄 행위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이것을 그저 동참하고 있었다. 얼마나 거대한 세력이길래 다른 국가들의 수장마저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이것을 지켜봤다라는 겁니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가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비트코인과 메로나 사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은 거대한 합작품의 쇼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쇼를 시작으로 글로벌 리스트들이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단일화폐 구축 시스템이 아주 발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물론 아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잘 진행이 되었던 것 뿐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빌롬도 그렇고 정말 브라보입니다. 이 개자식들.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와, 정말로 사기꾼 새끼들. 역시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천, 수백, 수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와, 이게 정말 이들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사토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사토시는 그뒤 2008년, 정확히 2009년 1월이죠. 이때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버전 0.1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그리 뜨거운 편이 아니었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거래소 기반도 이때는 약했고 더욱이 투자 가치의 메리트를 사람들이 거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사토시라는 이 가상의 인물은 비트코인의 투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나름 철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이미 논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비트코인 ORG라는 도메인을 구축하고 2009년 10월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뉴 라이브러리 스탠다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자신이 만든 비트코인이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듯이 아주 활발하게 여기저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이가 없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논문 발표, 도메인 개설 흔적, 거대한 사이트 구축, 이 모든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토시가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한 장난을 쳤고 그 흔적이 명백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 이제는 그가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완전히 걔를 삭제시켜 버리려고 하더라고. 그 순간까지도 사토시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와, 잠깐 죄송한데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잠시 욕 좀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듣고 있으면 귀를 좀 막아주시고요. 밤이라서 크게 소리는 지르지 못하겠고 사토시? 면상도 모르는 새끼를 보고 장난하냐? 이 개 새끼들아? 확 그냥 우담바라 분권 싸닥션으로 대갈박을 뽀셔버릴라. 응? 뚫린 입이라고 씨부러대면 다 사람들이 믿는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짓거려야 믿지. 다시 한 번 더 헛된 소리 했다가는 그냥 대갈박을 짓이겨가지고 문 테니까 좀 아담아 좀 굴려서 그럴싸하게 앞으로 시나리오 좀 써라 끼들아. 사토시가 뭐냐 사토시가 파리자는 토시도 아니고 말이지. 또 개소리 씨부렸다가는 그냥 확 끼들아. 적당히 이쯤에서 끝낼게 이 쓰레기들아. 아무튼 제가 욕을 한 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불쾌하신 분들도 오늘만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방송을 진행해서 그렇게 2009년 1월 3일에 사토시가 비트코인 블록의 시작인 제네시스 블록, 그러니까 블록 넘버 제로를 만들어 50개의 비트코인을 본인 사토시 당사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제네시스 블록의 명칭인 제네시스 프로젝트가 바로 비트코인 블록의 시작인 제네시스 블록을 통한 금융 프로젝트의 실체로 계획이 됩니다. 즉 제네시스 프로젝트는 40개 월가 은행을 중심으로 이더리움, 체인, 에리스, 인텔, IBM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계약의 형태로 기업의 어음과 발행 해지를 하는 과정을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것은 자신들이 만든 단일 화폐의 대출이나 부동산에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었죠.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블록 시작인 제네시스라는 용어는 현재까지 금융권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후 사토시는 비트토크라는 웹포럼을 통해 자신과 협력할 개발자들을 나서게 되는데 이때 2010년 프리스턴 대학 출신으로 컴퓨터 3D 그래픽스와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가빈 안데르센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소스코드 저장 서버와 네트워크 키를 사토시가 넘겨줍니다. 그렇게 사토시는 가빈 안데르센을 리드 엔지니어로 임명했지만 그의 면상을 봤다라는 가빈 안데르센마저도 사토시에 대한 사진 한 장도 없고 또한 면상조차 잘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 맞냐고 사토시가. 오징어 게임이야? 서로 네모 세모 면상 가리고 만났어? reptilian이요? 얼굴 봐도 파충류 새끼라서 그게 그거야 다 얼굴이? 상상이 안 가? 아무튼 직접 만났음에도
사토시가 누군지도 모르는 가빈 안데르센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토시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하기 위해 2012년도에 비트코인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새끼는 순진한 건지 뿌락지 새끼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도 참 웃긴 거지만은 갑자기 2014년부터 자신이 밥벌이로 하던 프로그램 개발 일에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확산에 올인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가빈 안데르센이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확산시켰던 사토시라는 인물이 아닌가라고 여기저기에서 의심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진실은 안데르센만이 알고 있겠죠. 근데 이 새끼 제가 아무리 봐도 결국은 위에 있는 글로벌 리스트들과 뭔가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가빈 안데르센은 비트코인을 통한 블록체인 구축 명분을 구실로 인해서 IBM과 JP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이러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간접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점점 거대해지고 있었어요. 자, 이렇듯 비트코인의 투기 열풍은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의 후광으로 그 판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투기 열풍으로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로잰 듯이 정확한 타이밍에 메로나 사태가 터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태를 중심으로 미국은 경제 위기와 회복을 명분으로 막대한 달러를 풀기 시작을 했고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면서 기존 화폐 가치를 서서히 붕괴시킵니다. 왜 이들이 화폐를 자꾸 붕괴시키려고 하느냐? 그 화폐 붕괴 이유는 새로운 화폐 출현의 필연적 명분을 만들어줍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화폐를 요긴한 가치로 사용하게 되면 새로운 화폐를 도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폐 붕괴를 계속 유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화폐가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블록체인이고 블록체인 구축에 가장 요긴한 촉매제가 비트코인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CBDC 화폐 출현을 서두르기 위한 촉매제 그 두 가지가 바로 비트코인과 메로나 사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가빈 안데르센이 비트코인 확산에 올인을 시작한 이후 정확히 1년 뒤 그러니까 주간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신뢰성이 있는 기계라는 표제 기사를 인터넷에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뛰어넘는 혁신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가상화폐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신뢰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의 중간에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까지 보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면밀히 분석해보자면 결국 대중들에게 중앙은행의 발권 권한을 빼앗아 오는 화폐라는 그럴싸한 거짓을 믿게끔 흘렸던 거짓 정보일 뿐이었고 아무 신용도 없는 그러니까 마약이나 거래하던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신뢰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탈중앙화라는 그럴싸한 말장난을 저들이 펼쳤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탈중앙화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인해서 결국 디지털 화폐는 거대한 투기붐이 일어났고 블록체인의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권의 찌라시 역할을 이코노미스트가 충분히 이행했던 보도 기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메로나 사태 이후 일본의 엔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와의 양적 완화 정책, 미친듯이 돈을 뿌려대고 있었던 것 모두 단일화폐 출현의 명분을 위한 인플레이션 촉발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붕괴 현상을 저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새로운 화폐 즉 지금의 CBDC 화폐 출현을 앞당기고자 하는 거대한 계획의 일환 중 하나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메로나 사태 확산에 따른 비대면 열풍과 전자 결제 활성화로 현금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조를 이용해 실제 화폐를 걷어들이면서 새로운 단일화폐 시스템을 적용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급격한 화폐 가치 하락 즉 붕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금융 환경의 변화 역시 심화되기 시작을 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 어쩔 수 없이 가치가 떨어진 종이화폐를 버리고 디지털 화폐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역시도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고 단일화폐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좀만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너무 나무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숲을 못 보는데 아주 쉬워요. 자, 비트코인과 메로나 사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이 모든 사태가 결국 정확한 타임에 화폐 패러다임 변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숲을 보여드리도록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못하고 이게 모두 우연으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 CBDC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이야기해보죠. 이 CBDC는 비트코인과는 완전 다른 화폐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이기도 하고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기존의 법정화폐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신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른 의미로 투기성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고 마치 현금과 동일한 안정적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발행량과 통화량이 제각각인 민간 암호화폐와는 달리 법정 통화로 인정된 CBDC 화폐는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 그 신용에 의해서 발권되고 있는 그러한 화폐라는 점입니다. 자, 사실 CBDC는 그동안 화폐처럼 중앙은행의 신용도를 이용해 디지털 형태로만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중앙화된 전산망의 단일 원장 방식도 가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단일 원장 방식,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칫 소수자들한테 돈의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단일 화폐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돈의 권한이 더욱더 편파적으로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단일 화폐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CBDC 도입 논의는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2019년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현재는 DM으로 불리우는 이 디지털 화폐 개발 선언 때문에 CBDC 도입 논의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됐던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CBDC가 무작정 부정적인 화폐만은 아닙니다. 만약 도입이 된다면 표면적인 장점들도 꽤 많죠. 우선 실물화폐 발행과 저장, 운반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가 있고요. 거래 투명성이 향상되면 물론 통화정책 효과도 깨끗하고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라면 말이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구축해 놓은 전자화폐 유통망을 따라서 돈이 흐르다 보니까 과거처럼 화폐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불법 거래 추적이 용이해지고 위조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았을 경우 말이죠. 또한 즉각적인 통화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정책 목적에 따라서 이자 지급과 보유 한도, 이용 시간 조절 등 모든 관리가 아주 쉽고 용이하게 구축될 수 있다는 것. 만약 재난지원금처럼 매우 빠른 유동성을 공급할 때 어느 국가든 어느 개인이든 곧바로 CBDC 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돈의 유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깜빡한 게 이 중앙은행 시장 참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 경쟁 시장 체제가 아니라 바로 사회주의 시스템에 가까운 분배 시장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자꾸 이러한 평등과 사회주의 시스템적인 이야기를 계속 나열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점점 자유시장에서 중앙기관들이 이 자유시장을 점점 규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쯤에서 한번 해봅시다. CBDC 도입 이후에도 과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마도 늘 그동안 이야기해왔지만 비트코인 같은 투기성 화폐는 중앙은행의 신용성이 없기 때문에 화폐라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그만큼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도 이것은 다른 용도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 역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 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지급 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다소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돈으로 안 쓴다는 이야기죠. 이 말의 뜻은.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시국에 중앙은행의 CBDC가 도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즉 CBDC 발행 이후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쓰레기 코인도 솎아내는 거 당연한 거겠죠. 결국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당히 상폐당하거나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CBDC 화폐의 거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수록 현재 암호화폐 입지는 점점 위축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여전히 아직 사람들의 관심 속에 머물러 있고 지금은 금과 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희속성, 영속성, 편의성 등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은 아직 유효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방송을 함축적으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은 단일화폐 출현을 위해 탄생되어진 필연적인 디지털 화폐였으며 비트코인은 과거 1980년부터 논문으로 제한되었던 암호화폐 소스코드를 인용해서 그대로 탄생되었고, 이 과거 코인들은 모두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은행과 IBM의 합작품들이었습니다. 최근 IBM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철수시키고 있는 이유도 수익성 악화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블록체인 인프라 기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IBM이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출현은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었고, 이것은 당연스럽게도 현재 중앙은행의 금권력, 더 나아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BIS 기관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장막 속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장막 뒤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느냐. 그런데 이게 메로노 사태 이후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질 않습니까? 즉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코인 시장을 통한 블록체인 구축으로 인해 전 세계를 통합하는 단일 화폐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BIS 산하의 통제로 완벽한 단일화폐 시스템이 거의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CBDC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 전자지갑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CBDC를 통해 직접 이자를 매겨서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이러한 새로운 금융 옵션들은 마구마구 이제 사람들, 즉 대중의 금융에 적용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CBDC가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진다면 디지털 통화에서 주권을 상실해버리는 이른바 디지털 달러리제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심각한 더블딥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CBDC가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패할 일은 결코 거의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CBDC 출현을 기점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중앙은행, 공공기관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통화 경쟁을 가장한 채 단일화폐 시스템을 전세계 폭발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그러한 행위, 이건 역시도 모두 그 중점이 중앙은행에 맞춰져 있고요. 여기에 알리페이, 위챗페이, 아마존, 애플, 카카오 같은 여러 대형 기술 기업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분야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 모두가 바로 비자의 CBDC 송금 시스템인 UPC 허브를 적극 도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 모두가 단일화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집단들, 즉 한패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드디어 글로벌 리스트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즉 디지털 장비의 기술력이 따르지 못해서, 또한 블록체인이 구축되지 못해서 미루어왔던 CBDC 화폐 시스템을 드디어 메로나 사태 이후로 구축할 수 있게 됐고, 글로벌 기업들 모두도 이미 중앙은행이 발권하려고 하는 CBDC 단일화폐 계획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흐름을 잘 캐치하고 다가오는 단일화폐에 대한 음모론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이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목이 아파서 더 할 말 있겠지만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